벌로 왜군을 막은 의병장 연충수. 전쟁이 터졌다. 조선의 땅을 짓밟으며 진군하는 왜군, 총을 든 적과 맞서야 하는 조선의 백성들. 창과 칼, 쇠시랑뿐인 조선군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도망칠 수도, 무작정 싸울 수도 없는 상황. 그런데 누군가 기막힌 꾀를 냈다. 보이지 않는 무기를 준비하고 적을 유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왜군이 능선을 넘는 순간 하늘이 요란하게 울렸다.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말을 타고 도망쳤다. 싸우지 않고도 막아낸 전투. 그날 그들은 무엇을 사용했던 것인가? 청주목 전투와 벌통 작전. 청주는 그때 청주목이라 불렸다. 청주목을 점령한 왜군이 청안현을 점령하기 위해 진군을 하고 있었다. 청안현을 장악한 후에는 곧바로 한양으로 향할 계획이었다.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진천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길목에서 왜군이 오고 있었다. 그때 왜군의 무기는 무엇이었나? 그렇다. 왜군은 조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관군은 고작해야 20명 남짓, 그나마 있는 무기라곤 창과 칼뿐이었다. 쇠시랑이나 농기구 같은 걸 무기로 쓰고 있으니 상대가 될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때 조선의 백성들은 그냥 앉아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의병이 일어난 것이다. 의병이란 무엇인가? 지금으로 치면 향토 예비군과 비슷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예비군은 훈련도 받고 돈도 받고 정부의 지원도 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힘있고 말 잘하고 의협심 있는 사람이 대장이 되어 사람들을 모아 싸웠을 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청주목을 점령한 왜군이 청안현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싸우면 질 것이 뻔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은 기지를 발휘했다. 지금의 37사단 뒤쪽, 아니 70수부대 뒤쪽 능선이 하나 있다. 청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다. 그 능선 위에다가 벌통을 쫙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가마니를 덮어 놓았다. 멀리서 보면 그냥 무언가 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조선군과 의병들은 청안현 쪽으로 이동했다. 일부러 불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외병들은 말을 타고 장군들과 함께 능선을 넘어오려 했다. 멀리서 능선을 보니 뭔가 쭉 깔려 있었다. 가마니가 덮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조총으로 가마니를 들춰보았다. 그러자 벌떼가 날아올랐다. 땡벌들이 순식간에 일본군을 덮쳤다. 왜군들은 말에서 떨어지고 아비규환이 되었다. 총을 쏠 틈도 없이 벌에 쏘이면서 도망쳤다. 결국 왜군은 청안현을 점령하지 못했다. 그 길을 포기하고 바로 한양으로 향했다. 이 작전을 주도한 사람은 곡산 연씨 의병장 연충수였다. 그는 당시 의병 소대장으로 활동하며 지혜롭게 전투를 지휘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왜군이 철수하고 명나라와 협상이 이루어졌다. 선조대왕은 이 의병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를 경북 안흥의 현감으로 임명했다. 그의 묘는 지금 도안에 남아있다. 그를 기리는 사당도 세워졌으며 그의 비석도 남아있다. 비가까지 마련되어 있어 그가 남긴 공적을 오늘날까지도 기리고 있다. 머리 없는 석불, 그리고 사라진 전설. 고요한 산속 오랜 세월을 견뎌온 석불이 서 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 부처의 몸은 단단한 돌로 남아있지만 머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잘려나간 듯한 모습? 이곳은 익산 미륵사지에서 4km 떨어진 석불사.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불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 석불의 머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머리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석불사에 온 한 거주자는 당시 이미 머리가 있는 상태였다고 기억했다. 뿐만 아니라 70, 80을 넘긴 노인들 역시 어린 시절 석불의 머리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머리가 사라진 것은 최근의 일일까? 아니다. 이미 100년이 훌쩍 넘은 시점부터 이 석불은 머리를 잃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개 속에서 사라진 머리.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시절 왜군이 조선을 휩쓸고 있었다. 불타는 마을과 피난 가는 백성들, 곳곳에서 전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왜군은 청주를 지나 전라도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고 어느 날 이 석불이 있는 깊은 산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날 산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은 안개 속에서 왜군들은 길을 잃었다. 분명 평탄한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갈수록 방향을 찾을 수 없었다. 말들도 겁을 먹은 듯 발을 내딛길 주저했다. 앞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냐? 왜군 장수가 외쳤다. 병사들은 길을 살폈지만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거대한 돌부처뿐이었다. 이 돌부처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이냐? 병사들은 웅성였고 누군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부처가 이곳을 지키고 있어 자신들이 길을 갈 수 없다고 속삭였다. 그러자 장수는 노기를 띠며 칼을 뽑아들었다. 부처 따위가 어찌 우리를 막는단 말이냐? 이 돌덩이를 없애버려라. 순간 번쩍이는 칼날이 석불의 목을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이 깨지는 듯한 울림이 퍼졌고 석불의 머리는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쩡했던 말들이 갑자기 몸을 뒤틀며 날뛰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하나둘 말에서 떨어졌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짙은 안개는 더욱더 두꺼워졌고 그들이 가려던 길은 보이지 않았다. 왜군들은 패닉에 빠졌다. 저주다. 저주를 받았다. 겁에 질린 병사들은 칼을 버리고 산을 뛰어내려갔다. 장수 역시 더 이상 전진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병사들과 함께 도망쳤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는 이곳을 지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석불의 머리는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 머리가 깊은 숲속으로 굴러 들어갔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신령한 힘에 의해 사라졌다고도 한다. 오늘날도 석불은 머리 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속삭인다. 부처님은 정말 왜군을 막으려 했던 걸까? 그 머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머리.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에 서 있는 석불은 여전히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개국.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말입니다. 서울에서 재상을 지내던 양반이 불행하게도 귀양을 오게 되었어요. 그는 산속 깊은 지방으로 귀양을 와서 어린 딸 하나만 데리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 딸이 17이나 18, 20살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딸이 개울에 빨래를 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개울물 위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이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지요. 처녀가 그걸 보자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빨래 방망이로 끌어당겨 잡았어요. 그러고는 너무 먹고 싶어서 그만 먹어버렸지요.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산에서 내려다보던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니 마치 처녀가 빨래하는 중에 어떤 낯선 남자가 와서 겁탈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니, 저럴 수가 있나?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 황급히 달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녀 혼자서 빨래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뭐야, 우리가 잘못 본 건가?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어찌할 수도 없어 그냥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처녀에게 태기가 생겼어요. 봄철이었으니 3월쯤 되었겠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그것도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고 추운 동짓달이었어요. 딸이 갑자기 아이를 베게 되자 어머니는 흉이 될까봐 숨겼어요. 하지만 결국 아이를 낳고 말았지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집에 이런 큰일이 생겼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귀양 온 양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 아이를 없애야겠소. 그렇다고 직접 죽이면 살인이 되니 옛날 사람들은 아기를 눈밭에 버려두면 자연히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눈 위에 놓아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몇 시간이 지나 이제 죽었겠거니 하고 묻어주려 다시 나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학이 날개를 펴고 아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 학들은 사람이 다가가니 일제히 날아가 버렸는데 신기하게도 아이는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본 양반은 크게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는 큰 인재가 될 사람이다. 그는 더 이상 아이를 죽일 수 없었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 잘 길렀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큰 망신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법으로도 이런 일은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반은 딸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무심코 아이를 가졌지만 보아하니 이 아이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키웠다가는 나까지 쫓겨나고 나라에서도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아이를 데리고 멀리 떠나라. 딸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말을 따랐어요. 거지처럼 옷을 꾸려 입고 아이를 품에 안고 한밤중에 마을을 떠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데도 생겨난 아이였으므로 이름을 무심이라 지었어요. 그렇게 거처 없이 떠돌던 딸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친 사람이라 여기도록 일부러 미친 척하면서 떠돌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세월이 흘렀고 아이가 서당에 보낼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7, 8살이 되니 어머니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될 텐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반드시 배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그녀가 머물던 빈집 근처로 한중이 동냥을 하러 왔어요. 스님이 동냥을 청하며 불경을 외우는데 그녀는 아이에게 시주를 하라고 시켰어요. 떡을 받아보고 얼굴을 살펴보더니 아, 이 아이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오.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방금 뭐라고 하더냐? 아이도 듣고 놀라서 대답했어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여기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이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러면 가서 대사님을 모셔오너라. 그래서 아이가 나가서 대사를 모셔오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올 뿐이 아니었지요. 그러니 이번에는 그 부인이 직접 가서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인데 대사님께서 데려가서 제대로 길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절로 데려가게 되었어요. 절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배우고 또 배우다 보니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었어요. 모든 학문을 다 익혀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아이가 무학이 되었어요. 혹시 무학대사라고 아시는지요? 그 무학대사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학대사가 되어 금강산 깊은 산속에서 불도를 닦으며 수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높은 경지를 깨달아가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겠다는 마음까지 들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마침 그때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성계가 새 나라를 세우려고 도읍을 정할 때였지요. 이성계는 원래 함흥에서 태어났고 안동의 서광사라는 절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어느 큰 집으로 들어갔는데 등에 나무 3개를 짊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이성계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마침 어느 깊은 골짜기에 있는 보살 할머니가 꿈 해몽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직접 그 보살 할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막상 찾아가 보니 보살 할머니는 마침 출타 중이었고 그 딸만 집에 있었어요. 이성계가 물었어요. 너희 어머니는 어디 가셨느냐? 그러자 딸이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그런데 선상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성계가 말했어요. 아, 너희 어머니가 돌아오면 꼭 상담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없으시다니 안타깝구나. 그러자 그 딸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선상님, 사실 저도 어머니만큼 꿈 해몽을 잘합니다. 아마도 그동안 많은 사람이 꿈 해몽을 들으러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성계가 반신반의하며 말했어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그 딸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제대로 해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계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해서 섭섭한 마음으로라도 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어쩌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어느 집에 가는데 나무 3개를 짊어지고 들어갔소. 이상한 꿈이라서 그런데 무슨 뜻이겠소? 그러자 처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이고 선상님 곧 돌아가시겠습니다. 즉 죽을 운명이라는 뜻이었어요. 이성계가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자 처녀가 설명했어요. 칠성당에는 나무 3개를 받쳐놓고 제단을 만들어요. 그러니 선상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될 운명이십니다. 이성계는 기분이 나빠졌어요. 꿈 해몽을 들으러 왔는데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데 마침 보살 할머니가 돌아오고 있더란 말입니다. 보살 할머니는 이성계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아니, 자네를 보려고 왔더니 아주 기분이 나쁘구려. 보살 할머니가 물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이성계가 대답했어요. 사실 꿈 해몽을 들으러 왔는데 자네 딸이 나보고 곧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해몽인가? 그러자 보살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렇토? 그럼 선상님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우리 딸의 왼쪽 귀를 때리고 꿈을 다시 물려달라고 하시오. 그러면 내가 직접 해몽해 드리리다. 이성계는 보살 할머니의 말을 따랐어요.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딸의 왼쪽 귀를 가볍게 때리며 말했어요. 꿈을 다시 해석해 보시오. 그러자 보살 할머니가 직접 해몽을 했어요. 선상님, 이 꿈은 좋은 꿈입니다. 당신은 장차 임금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이성계는 깜짝 놀랐어요. 임금 왕자라? 그는 원래부터 큰 뜻을 품고 있었기에
이 말이 더욱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보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사실 나는 왕이 될 포부를 가지고 있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보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이 금강산 어느 깊은 골짜기에 무학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가 의논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으노. 이성계는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 무학대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깊은 산골로 찾아갔는데 무학대사는 풀로 덮인 초막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성계가 공손히 절을 하며 문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무학대사는 본체만 체하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찾아갔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러기를 사흘째 되는 날 이성계가 다시 찾아가 엎드려 있으니 그제야 무학대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성계가 왔구먼. 이성계가 대답했어요. 대사님과 중요한 의논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는 말했어요. 당신이 올 줄 알았소. 그럼 내가 처음으로 시킬 일이 하나 있소. 그대로 하겠소? 이성계가 대답했어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말했어요. 금강산 유점사에서 안동 서광사로 부처님을 100개 옮기시오. 그 당시에 절에는 불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금강산에서 안동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지요. 그래도 이성계는 하루에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100일 동안 한 개씩 옮겨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불상이 2개 남았더란 말이지요. 아이고, 이제 다 했구나. 오늘 하루만 좀 쉬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날에는 불상을 옮기지 않고 쉬어버렸어요. 그리고 무학대사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제 다 옮겼습니다. 그러자 무학대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응, 하루를 못 채웠으니 1000년을 가지 못할 것이오. 500년밖에 가지 못하리다. 이성계는 크게 놀랐어요. 무학대사가 한 말은 조선은 1000년 왕조가 될 수 있었지만 하루를 게을리한 탓에 500년밖에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이었어요. 만약 마지막 날을 쉬지 않고 끝까지 했더라면 조선은 1000년을 이어가는 왕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해서 무학대사와 이성계는 깊이 연을 맺게 되었고 훗날 조선을 개국하는 중요한 인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해. 첫째, 포부와 비전을 가진 사람은 결국 길을 찾는다. 이성계는 처음부터 왕이 될 뜻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그는 보살을 찾아가 꿈을 해몽받고 무학대사를 만나 운명을 확인하며 자신의 길을 닦아 나갔다. 이는 단순한 야망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실천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현명한 조언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성계가 결국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학대사와 같은 지혜로운 조언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으며 올바른 길을 제시해줄 지혜로운 멘토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셋째, 작은 방심이 큰 결과를 바꾼다. 마지막 날 하루를 게을리한 것만으로도 조선의 운명은 1000년이 아닌 500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사소한 실수나 방심이 인생의 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넷째,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이성계는 처음부터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직접 행동했다. 꿈과 예언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해야만 운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겸손과 끈기가 성공을 만든다.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3번이나 찾아가 인정을 받았다. 이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쳐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지혜와 태도를 가르쳐준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 실천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적덕하고 명당 쓴 효자. 하늘이 정해준 운명도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 사랑하는 부모를 위한 효심,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선행, 그가 쌓은 적덕은 천신과 지신의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기적 같은 만남을 불러오는데 이야기의 시작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한 집안 사람들에서부터 출발한다. 전라북도에 익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은요, 즉 남들이 알지 못하게 효행을 실천하는 집안이 4대째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면 바로 표가 나고 칭찬을 받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모시겠지 하고 생각해서 굳이 드러내어 칭찬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집안은 조용히 효행을 실천하며 4대를 이어왔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가이부가이빈이라 했어요. 즉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한 집안이었어요.
전라도는 원래 곡창지대로 만석군도 있고 몇천 석을 거두는 부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집안은 600석 정도를 추수했어요. 그 양이 4대째 변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소작농들에게 도지를 더 받아서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집안은 4대째 도지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성심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자긴들에게 높은 도지를 받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대에서 정한 도지 그대로 유지했고 그 덕분에 4대째 600석을 수확했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모시는 태도도 남달랐어요. 부모님께 무언가 해드릴 일이 생기면 일부 분거행, 즉시 실천했고 어디를 가더라도 출필고 반필면 어디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반드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부모님께 보고했어요. 이렇게 4대째 효행을 실천했지만 이 집안은 효자 표창 같은 걸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집안 대대로 효성이 깊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자연스럽게 효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병환이 깊어지셔서 돌아가실 병이 들었어요. 그 아들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아버지, 지리에도 조예가 깊으시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어디에 모셔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좋은 질문을 했구나. 내 묻힐 곳이야 이미 있지만 내가 효심을 담아 나의 좋은 맷자리를 찾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덧붙이셨어요. 우리 선산을 보아하니 좋은 맷자리가 별로 드물구나. 충청도 보령에 가면 내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지리에 아주 정통하고 책도 많이 읽은 분이야. 그 친구를 찾아가면 내가 나를 모실 좋은 자리를 정해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서둘지 말고 우선 날 가빈에 안치하고 천천히 좋은 자리를 찾아보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 손자가 이번에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혼사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죽거든 3년상을 마친 뒤에 혼사를 진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우선 가빈에 모셨는데 예전에는 집안에서 임시로 빈소를 마련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 방에는 구두를 뜯어내고 모래를 많이 가져와 돋운 후에 시상을 만들어 관을 모시고 천장 높이만큼 모래로 봉분을 쌓아 올려 3년 동안 두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3년 안에 육탈, 즉 살이 다 없어지고 백골만 남게 되는 것이었죠. 그 후에 명당을 찾아 만년유택지지나 천년유택지지라고 할 만한 곳에 묘를 정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곳은 직관들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면서 추천해 주었지만 이 사람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직접 좋은 자리를 찾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보령 땅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보령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는 구씨였어요. 그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상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허, 친구가 벌써 세상을 떠나다니. 서로 안부를 전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별세했다니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진작에 문안도 드리지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했으니 내 죄가 크네. 그런데 자네가 불쑥 나를 찾아온 걸 보니 혹시 아버님의 맷자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구씨가 말했어요. 자네 아버지가 4대째 효자인 줄 내가 알고 있네. 자네 또한 효자이니 5대째 효자가 되는 것이군. 하지만 자네 아버지의 만년유택지지는 내 능력으로는 잡아줄 수 없네. 다행히 내 선생님이 계시네. 이 편지를 가지고 가게. 내 선생님은 소백산하에 계시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쇠 하나를 줄 테니 이것을 사용하게. 이 쇠를 보면 멀리서도 정북을 가리킬 것이야. 그걸 따라가게. 그곳에서 다시 쇠를 놓고 방향을 잡아가면 닷새를 지나면 소백산에 계신 선생님을 찾게 될 걸세. 길을 묻고 다니면 오히려 복잡하고 번거로울 테니 이 쇠가 가리키는 대로만 가면 된다네. 이것이 바로 지남철이야. 보통 남쪽을 가리킨다 해서 지남철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쇠는 북쪽을 정확히 가리키는 것이야. 꼭 그대로 실행하게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친구는 이튿날 그를 떠나보냈어요. 길을 떠나려니 구씨가 행장, 즉 며칠 동안 먹을 식량을 싸서 주었어요. 그는 그것을 짊어지고 쇠를 사용해 정북을 가리키면서 길을 떠났어요. 멀리 보이는 곳을 정해놓고 안표를 설정한 다음 또 그곳에 도착하면 다시 쇠를 놓고 방향을 잡았어요. 이렇게 몇 날을 가다 보니 결국 소백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산은 너무도 험난한 곳이었어요. 산속을 깊이 들어가다 보니 층암 절벽이 이어졌고 아주 험한 길이었어요. 그러다가 눈앞에 기이한 집이 나타났어요. 그곳은 돌을 지붕처럼 덮어놓은 집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여와 지붕이었죠. 그 집을 보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 계십니까? 잠시 후 위쪽 바위에서 기척이 들렸어요. 그곳에서 하얀 수염이 배꼽 아래까지 길게 내려온
아주 노련한 노인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길고 깊은 산 속에서 오래 산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순간 이분이 바로 선생님이구나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노인이 가까이 오더니 물었어요. 아, 네가 아무개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상을 당하고 아무개를 찾아가 내게 편지를 전한 것이구나. 보령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가 말한 대로 그는 이곳까지 온 것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관기 모자는 인원수재라.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하였느니라. 내 형용을 보니 내 아버지의 유택지지를 찾으려 온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앉아서도 내 아버지의 묘 자리를 잡아줄 수도 있지만 내가 5대째 효자라니 나도 5대 효자에게 걸맞은 성의를 다해 자리를 잡아주어야겠지. 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떠나 내 집에 가서 3년을 있어야 한다. 3년을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성심이 자리를 잡는 것이니라. 그러고는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여기서 화식을 하지 않고 벽곡을 하며 생식만 했느니라. 내 집에 가서도 벽곡을 해야 하니 나는 3년 동안 쌀밥을 먹을 수 없을 것이야. 산삼, 더덕, 황정 같은 것을 구할 수 없으니 나를 위해 콩물을 만들어주게. 생콩을 불려 갈아서 그 물을 짜낸 다음 거기에 밥 한 술씩 말아서 주면 나는 벽곡하는 것과 다름없이 살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대답했다. 아, 하다뿐이겠습니까? 선생님의 분부대로 그대로 거행하겠습니다. 고맙다. 그러면 이 짐을 챙겨서 내일 떠나자. 그렇게 해서 그는 그날 밤 노인과 함께 머물렀다. 노인이 식사를 꺼냈는데 솔방울만 한 것 몇 개를 내놓았다. 이것은 더덕, 황정, 산삼 등을 쪄서 만든 식료품이다. 가는 길에 이것을 먹으며 요기하도록 하자. 내 집까지 가면서 중간에 보령 땅에 있는 내 아버지 친구도 잠깐 방문한 후 가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노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갈 때는 닷새가 걸렸는데 올 때는 하루 만에 도착했다. 노인은 마치 축지법을 쓰듯 빠르게 이동했고 당일에 보령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구씨를 다시 찾았는데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5대째 효자이기에 내가 직접 가서 자리를 잡아주려 하네. 그러자 구씨도 말했다. 선생님께서 이 사람과 5대째 효자가 사는 집안을 위해 유택지지를 꼭 잘 매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다시 길을 떠나 결국 전라북도 익산에 도착했다. 노인은 도착하자마자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방에서 거처하도록 했고 부뚜막을 마련해 음식을 준비했다. 그는 맷돌을 챙겨놓고 콩 한 홉을 불린 다음 맷돌에 갈아 두부 만들듯이 짜서 콩물을 준비했다. 그 콩물 한 대접을 준비한 후 식구들이 먹는 밥에서 한 주걱 퍼서 그 콩물에 말아주었다. 이것이 나의 식사다. 삼시세끼를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노인은 3년 동안 이 식사를 하며 그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물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유택지지를 찾으려 할 만큼 성의를 다해 나를 모셔왔으니 내 말을 꼭 따를 것이냐? 예. 그럼 내가 몇 백석을 수확하고 있는가? 600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600석의 토지는 내가 장만한 것이냐 아니면 내 아버지가 장만한 것이냐? 그는 대답했다. 아니옵니다. 제 고조 때 장만하신 것입니다. 고조 때부터 600석을 수확했으며 일정한 기준으로 매 두락에 7두씩 1000수답이면 5두나 4두씩 받으며 유지해왔습니다. 그 이상 사지도 않았고 그 이하로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의 답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려? 그렇다면 술섬이나 술 좀 마련하고 돼지도 몇 마리 잡아서 잔치를 열게. 자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일세. 4, 5대 동안 자긴으로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 자긴들 덕택에 자네 가문이 편안하게 살았고 선영의 봉제사도 잘 받들 수 있었네. 이제부터는 정돈이 직돈이 따지는 것 없이 자긴들이 주고 싶은 만큼만 받아서 생활하겠다고 선포하게. 자긴들에게 이제는 지상권을 주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정한 대로 도지를 내도록 하게. 그동안 자긴들이 힘들게 일해온 만큼 그 권리를 보장해주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하여 쌀섬이나 술을 준비하고 돼지도 몇 마리 잡아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수백 명의 자긴과 사암을 초대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긴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장만한 땅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장만한 것도 아니네. 이 땅은 고조부 때부터 내려온 것이고 대대로 정해진 도지를 받아왔을 뿐이야. 그동안 자긴들에게 미안했네. 앞으로는 올 가을부터 자긴들이 처분하는 대로 받을 것이네. 주고 싶은 대로 갖다 주는 만큼만 받아서 생활하겠네. 그렇게 그는 공식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러자 자긴들이 모두 감동하며 말했어요. 그동안도 후한 도지 덕분에 편하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감격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해를 보냈어요. 작년까지는 600석을 받았는데 올해는 400석만 받았어요. 자긴들도 의리가 있어서 자신들이 줄 수 있는 만큼만 가져다 바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드디어 3년째가 되었습니다. 7월 장마철이 되었어요. 며칠 동안 비가 퍼붓듯이 내렸어요. 그때 농가에는 큰 집과 넓은 밭마당이 있었는데 그 밭마당 한쪽에는 퇴비 구덩이가 크게 파여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주인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예, 선생님. 너 저것 좀 봐라. 퇴비 구덩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에는 능구랭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렁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큰 연못, 나무 기둥만 한 크기의 구렁이가 두꺼비 한 마리를 입에 문 채 몸의 반은 구덩이에 들어가고 반은 아직 밖에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너 저런 능구랭이를 본 적이 있느냐? 처음 봅니다. 저 두꺼비가 저 구렁이 배 속으로 다 들어가려면 아직도 한참 걸리겠구나. 그 안에 준비할 것이 있다. 큰 양병 항아리 하나를 구해오너라. 입구가 넓고 큼직한 것으로. 그리고 땅을 파서 묻을 단지 하나도 준비해라. 그 후 저 구렁이가 두꺼비를 다 삼킨 순간 붙잡아서 양병에 넣어라. 양병에 넣은 후 단지를 땅에 묻고 양병을 단지 안에 거꾸로 세워라. 그리고 솔가지를 따다가 솔잎으로 단단히 틈을 막아라. 그 후 부드러운 천을 물에 적셔서 꼼꼼하게 감아 밀봉하도록 해라. 마지막으로 왕겨 서너 섬을 준비해서 단지 위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라. 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양병을 구해와서 선생님의 명령대로 구렁이를 붙잡아 그 양병에 집어넣었어요. 그 후 솔가지를 꺾어 병 아구리를 단단히 막고 단지 안에 거꾸로 세워 넣었어요. 그리고 이음매를 단단히 묶었어요. 그 위에 왕겨 서너 섬을 부어 불을 질렀어요. 왕겨가 불에 붙자 하룻밤 하루 낮 동안 타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꼬박 하루가 지나고 왕겨 서너 섬이 모두 타버리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제 해쳐라. 밑에 묻은 단지 속에 물이 얼마나 괴었는지 보아라. 단지를 조심스럽게 파내어 열어보니 사발로 3그릇 정도의 액체가 흘러나와 있었어요. 선생님이 다시 명령했어요. 정원 100병을 가져와라. 그래서 보얀 사기병 중에서 큰 것을 골라 서너 사발 정도 들어가는 병을 준비했어요. 그 안에 액체를 담고 단단히 막아두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희 곳간에는 곡식이 얼마나 있느냐? 1년 먹을 양식만 남겨놓겠습니다. 좋다. 그럼 작전을 해라. 배를 팔아 돈을 마련하고 큰 말 한 피를 사서 그 말에 돈을 싣고 떠나거라. 그리고 이 약병도 그 말에 함께 싣고 가도록 하라. 가면서 적선도 하고 적독도 하거라. 부모의 유택지지를 찾으려면 그만한 성의가 있어야 한다. 적선과 적덕을 실천하지 않으면 명당을 찾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 남쪽으로 나가서 돈을 다 쓰고 오너라. 약 또한 필요한 곳에 쓸 기회가 있을 것이니 잘 보관하여 두었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쓰거라. 그는 곧 대답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선생님의 뜻대로 1년 먹을 양식을 남겨놓고 배를 팔아 큰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큰 노새를 사서 그 등에 돈과 약병을 싣고 남쪽으로 길을 떠났어요. 몇 날을 가면서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해 입으시오. 하고 돈을 주었어요. 또 몹시 가난한 여인이 절국공이로 보리를 찍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돈으로 옷 한 벌이라도 장만하시오. 길을 가다가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쌀이나 보리를 사 먹으라고 돈을 건넸어요. 그렇게 몇 날을 돌며 사람들에게 베풀다 보니 결국 가져간 돈을 모두 쓰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말 한 필과 약병 하나뿐이었어요. 그는 전라남도 강진이나 해남 근처에서 남은 말까지 팔아버리고 그 돈까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써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약병 하나뿐이었어요.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의 고향까지는 무려 400리나 되는 먼 거리였어요. 대로 큰 길로 가면 닷새는 걸려야 도착할 거리였어요. 그는 군자는 대로를 행한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정해진 길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평지를 따라 닷새 동안 걸어갈 바에야 산을 넘어 질러가면 사흘 만에 도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곧바로 지리산 능맥을 따라 큰 고개를 넘어가는 길을 택했어요. 그는 산중으로 들어서서 고개를 넘어가기로 했어요. 재를 넘으면 그곳에도 인가가 있을 테니 그곳에서 걸식을 하며 가기로 했어요. 길을 물으며 사흘 정도 걸식하며 가는 것이 닷새 동안 돌아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개를 넘으니 심산유곡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산을 넘자마자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깊은 산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주변은 완전히 어둠에 뒤덮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밤이 되자 그의 앞에는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가를 지나온 지 이미 몇 리를 걸어왔으니 되돌아가 다시 인가를 찾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밤중에 깊은 산고랑에서 헤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고개를 어떻게든 넘어가야 집에도 갈 수 있고 걸식도 할 수 있는데 밤중이라도 방향을 정해서 가야겠다 생각하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밤은 점점 깊어졌고 한쪽을 보니 불빛이 환하게 보였어요. 그 불빛이 반짝이는 곳을 따라가 보니 산속 초막집이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하, 반갑다. 여기서라도 하룻밤 묵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정문 앞에 다가가서 외쳤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여러 차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몇 번을 더 불러도 인기척이 없어서 그냥 발길을 돌리려 하는데 앞문이 바드득 열리더니만 누구신데 이 깊은 밤에 여기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런데 목소리가 여인이었어요. 길을 지나던 행인인데 길을 잃고 어둑해졌습니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으니 죄송합니다만 하룻밤만 유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어요. 예, 사정이 그러시다면 윗간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서 묵으시지요. 그때만 해도 예절이 엄격해서 남녀가 같은 방에 머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직접 윗간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큼지막한 초를 가져와 불을 붙여주며 말했어요. 여기에 초를 켜놓으시고 밤길 오시느라 저녁도 못 드셨을 텐데 저기 유지를 걷어보시면 음식이 있습니다. 밥도 있고 약간의 술도 있고 반찬도 있으니 시장하시면 마음껏 드시지요. 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 고맙습니다. 저루가 꽤나 추웠어요. 아마 한겨울 정월쯤 되었던 모양이에요. 방 안은 썰렁하게 추웠어요. 그래도 밥도 있고 술도 있고 반찬도 고루 준비되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덮개를 걷고 음식을 꺼냈어요. 염치불구하고 먹으라고 하시니 시장하기도 하고 해서 잘 먹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고운 목소리로 아래방에서 말했어요. 예, 많이 잡수세요.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초를 켜놓은 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방이 너무나도 추웠어요. 온몸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떠는 소리가 아래방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자 아래방에서 다시 말했어요. 남녀가 유별하기는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체면을 따질 게 아니지요. 윗방보다는 아래방이 조금 덜 추울 테니 아래방으로 내려와 주무시지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윗방을 빌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배고픈 저에게 음식을 내어주신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체면상 남녀유별이 엄격한데 이렇게 넘어오라고 하시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천만에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염치고 뭐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말이 너무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염치불구하고 한기를 참기 어려우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래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풍채가 좋은 처녀였어요. 그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어요. 어째서 여인께서는 이렇게 홀로 이 깊은 산속에 계십니까? 그러자 여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예, 저는 부모님께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니요? 저는 몹쓸병,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의 이 병든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깝고 또 저도 부모님 앞에서 부끄럽기만 해서 결국 이 깊은 산속에 초막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하녀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가져다 주고 저녁이면 와서 불을 조금씩 지펴주고 갑니다.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녀유별한 상황에서 자꾸 묻기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렇게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여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추우시지요? 이불 속에 발이라도 손이라도 좀 넣으시지요. 하녀가 불을 조금만 뗐던 터라 방이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이거 참 염치불구한 처사입니다. 제가 한기를 참지 못한다 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굴다니요. 그러자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몸을 녹이시고 가시지요. 그렇게 해서 그는 여인이 덮고 있던 이불 속에 발을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여인도 싫어하는 기색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차츰차츰 알게 되었어요. 여인은 강진 땅의 부촌 출신이었어요. 그곳에는 조씨 대감 집안이 있었어요. 조대감 가문은 대대로 만석거부였고 그 가문이 후손이었던 여인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 집안은 몇 대를 이어온 종손 가문이었지만 조대감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는 외동딸을 귀하게 길러 사위를 정한 후
아들 겸 사위 겸 삼아 가문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땅한 사윗감을 찾지 못했어요. 이리저리 맞춰보려 했지만 적구지병이 자고로 없다. 즉 입맛에 맞는 떡이 없듯이 딱 맞는 사윗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의 딸은 어느새 20이 넘은 관연한 나이가 되어 버렸어요. 여자는 보통 15이면 혼기가 찬다 했어요. 그러니 16이나 17쯤에 시집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적당한 사위를 찾느라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여인은 용천병이라 불리는 무서운 병에 걸려버렸어요. 음부에 종기가 생기고 그 종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조대감댁 딸이 용천병에 걸렸다.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부모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이야기였어요. 그렇다고 목숨을 끊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깊은 산속으로 그녀를 보냈어요. 거기서 조용히 요양하다가 죽으면 그냥 그곳에 묻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그녀를 산속에 보낸 것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이야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어요. 그들은 그녀가 산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도록 비단금침과 생활 필수품을 모두 갖춰주었어요. 그리고 하녀를 시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날라다 주도록 했어요. 결국 그녀는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지내게 된 것이었어요. 그는 순간 선생님이 건네주었던 약병이 떠올랐어요. 그 약을 써야 할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그는 즉시 짊어졌던 행장을 풀었어요. 그리고 약병을 꺼내어 그녀에게 건넸어요. 이 약이 해로운 약은 아닙니다. 모쪼록 잘 복용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약병을 가만히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날 아침 어제 저녁에 남았던 음식을 조금 먹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며칠을 걸어 집에 오자마자 선생님께서 그를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어허, 너 활인도 하고 적선도 하고 왔구나. 장하다. 그렇게 해서 그의 아버지를 갑인으로 모신 지 3년이 다 되어 대상을 지낼 날이 불과 15세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집안이 부유했고 자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많았으니 대상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 중 하나가 있었어요. 망인에게는 손부 제목이요 본인에게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정원해 두었다. 3년상을 마친 후에 성혼을 치르거라. 그렇기 때문에 3상을 마치고 졸곡과 담사를 지낸 뒤에야 혼인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는 선생님께 찾아가 이제 곧 담사를 지내고 그 후에 아들 혼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담사 전에 신부례를 하는 법은 없고 담사를 마친 후에 신부례를 하는 것이 옳다. 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사를 마치고 혼인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특별한 당부를 하셨어요. 혼인 날짜를 정해야겠지? 길흉화복을 다 고려해보니 길한 날이 있으니 그날 혼인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말을 덧붙였어요. 너는 내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지? 이번에도 내 말대로 하겠느냐? 그는 곧장 대답했어요. 예,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자부를 데려오는 것이니 내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너희 사돈집도 부유하고 너도 부자이니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질 터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집안의 전통대로 하면 신랑이 초례를 마친 후 첫날 밤을 신부 집에서 지내고 그 이튿날 신부 맞이하는 신부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 말대로 하여라. 행례를 마친 후 그리고 내 자식에게는 말하기를 외갓집 그러니까 내 처갓집에서 보름 동안 머물다 오라. 이렇게 전하거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내가 너희 집에 와서 벌써 3년이 되었구나. 객회가 심하구나. 그러니 내 며느리를 내가 며칠 동안 곁에 두고 좀 보살펴야겠다. 그 후에 내 자식이 외갓집에서 보름을 보내고 돌아오면 그때 며느리를 신랑에게 돌려주겠다. 이제 신부례를 마치고 첫째로는 현구고를 하고 둘째로는 현사당을 한 후 그 다음에 내 방으로 며느리를 들여보내거라. 내가 며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객회를 좀 풀어야겠다. 그는 선생님의 뜻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혼례를 치르고 그의 아들 신랑은 외갓집으로 떠났어요. 그러나 신부는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 시댁에 오게 되었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시부모께 예를 갖추고 사당에 인사를 드리는 일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새댁이 시집을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짓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하녀라고는 어린아이 같은 변변찮은 아이 하나뿐이었어요. 새댁은 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하녀를 데리고 직접 취반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드릴 것은 늘 해오던 대로
생콩을 맷돌에 갈아서 만든 콩국에 수립밥을 말아서 드릴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 새댁은 시아버님과 시어머님께 진지를 올렸어요. 그날의 반찬은 정성껏 끓인 찌개와 전골이었어요. 그러나 시아버님 앞에 상을 올려놓았지만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을 쳐다보고 시어머님은 다시 시아버님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두 분 다 밥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말없이 바깥으로 나가버리자 시어머님이 상을 물리며 말했어요. 상 내가 거라. 그렇게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진지를 올려도 두 분 다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새댁은 점점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정성껏 찌개도 끓이고 전골도 준비했는데 왜 진지를 드시지 않는 걸까? 그러나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아버님은 바깥으로 나가고 시어머님은 상 내가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댁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새댁은 공석을 마련해 뜰 아래 계하에 펴놓고 그곳에 엎드려 석고를 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 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제가 정성껏 진지를 올려도 드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도 죄송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가 크다면 이렇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오니 제 죄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 이렇게 된 것뿐이다. 너까지 이렇게 석고를 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그만 들어가자. 들어가자. 하지만 새댁은 계속 엎드린 채 울었어요. 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시아버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시아버님이 말없이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새댁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사실은 말이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너는 이제 신부례를 하고 남편을 기다리며 시집살이를 시작해야 하는데 내 남편은 외갓집에 가서 며칠을 있다 오기로 했으니 아직 내 남편을 만나보지도 못했구나. 그런데 선생님께서 먼저 나를 모셔라 하셨고 이 상황을 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참으로 곤란하더구나.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내 시아버지께서도 나도 쉽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먹을 마음도 없었고 이렇게 심려 속에서 내외가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란다. 그런데 너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너의 죄가 아니란다. 그제야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새댁은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자란 것은 부모님이 낳아주실 때부터 시댁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제 종신대사가 시댁에 달려있으니 시댁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저 그 선생님을 며칠 동안 모시고 시아버님께서 유택지지를 찾으신다면 저 하나 희생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지를 잡수십시오.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가 시아버님을 향해 외쳤어요. 시아버님, 안심하십시오.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자란 본래 시댁을 위해 태어난 존재이니 어디까지든 시댁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필시 모든 일이 성사된 뒤에 제가 죽게 되더라도 그것이 시댁에서의 일이면 저는 한이 없습니다. 시댁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여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부디 근심하지 마시고 진지를 드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시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음을 선언했어요. 그녀의 말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새댁이 그렇게 애원을 하니 결국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서로를 바라보며 드디어 올려진 음식을 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시아버님은 곧장 선생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어요. 제 며느리가 오늘부터 선생님을 모시러 들어온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됐다, 됐어. 내가 꼭 내 며느리를 객해 위해서 데리고 희롱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진정한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됐다. 장하다. 자, 이제 상구를 갖추어라. 장사를 지내러 가야 한다. 그리고는 이어서 명령했어요. 목수 서너과 장정 30명을 준비하라. 우리는 15일 동안 장사를 지내야 한다. 그러니 30명이 보름 동안 먹고 쓸 양식을 준비하라. 그리고 시량과 주육을 큰 수레에 싣고 가게 하라. 시신은 간단하게 지상여를 꾸며서 모시고 초종의 요요를 따르는 것처럼 간소하게 준비하여 떠나자. 시아버님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오리까?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방향은 없다. 가는 곳까지 가거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30명의 장정과 목수 몇을 대동하고
15일간 사용할 식량과 술, 고기를 모두 싣고 길을 떠났어요. 이제 맷자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길을 가다가 크고 넓은 산모퉁이를 지나 도착한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약 200여 호가 살고 있는 큰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큰 객주집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머물러라. 객주집에서 거처를 정하고 여기서 15일 동안 머무르며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수레를 세우고 객주집의 주인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보름 동안 머물 것입니다. 30여 명이 먹고 머물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 주시오. 그렇게 장기 숙박을 정하고 다시 선생님이 나와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한 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명당이 바로 이 집이다. 이 집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시신을 모시면 그곳이 만년유택지지가 될 것이다. 이 집이 바로 명당이니 이 집의 종손에게 가서 사당을 옮겨달라고 빌어라. 그러고는 덧붙였어요. 하지만 너희가 가서 말하면 이 사당을 옮겨주시오. 이렇게 부탁한다고 쉽게 들어줄 리가 없겠지. 그들은 너희를 실없는 사람이라 여기고 쉽게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 그들이 승낙하지 않거든 매일 가서 석고대제를 하여라. 이래 동안 석고를 하면 결국 그들은 사당을 옮기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데려온 목수와 30명의 장정이 함께 사당을 옮길 것이다. 사당을 옮긴 후 기존 자리에 묘를 쓰고 새로운 터에 사당을 다시 세우면 된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만년유택지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이제 나는 떠난다.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은 몇 발짝 걸어가더니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는 마치 한 줄기 바람처럼 사라져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종손을 찾아가 사당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생님의 말을 들은 대로 쉽게 사당을 옮겨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공석을 준비하여 개하에 엎드려 석고를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빌었어요. 이 사당을 옮겨주셔야 제 친산을 이곳에 모실 수 있습니다. 부디 사당을 옮겨주십시오. 그들은 매일매일 그곳에서 석고를 올리며 간절히 기원했어요. 석고를 하며 애절하게 빌어도 그 집안의 종손은 쉽게 승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무슨 실없는 소리냐 하고 호령했어요. 하지만 상제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어요. 부디 사당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친산을 그곳에 모실 수 있습니다. 승낙만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역군들을 동원하여 목수들을 불러 사당을 잘 옮겨드리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며 그는 하루, 이틀, 사흘 엿새 동안을 밤낮 없이 석고대제했어요. 종손은 고민에 빠졌어요. 뜻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을 불러 종회를 열었어요. 이 사정이 이러하니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겠소? 그러자 한 성격 급한 지친이 말했어요. 아, 그런 미친놈. 실없는 소리를 하면서 사당을 옮기라고 하다니 그냥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이오. 당장 두드려 패서 내쫓으시오. 그러나 종손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매질을 해서 내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도. 저 사람이 와서 석고를 한 지도 벌써 엿새가 지났고 게다가 객주집에 30여 명이 와서 머물고 있다 하지 않도. 만약 우리가 저 사람을 때려서 쫓아낸다면, 아니 혹여 죽이기라도 한다면 후환을 어찌 감당하겠소? 할 수 없다. 일단 두고 보되 내가 직접 승낙하지 않는 한 저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기다려보자. 그러나 절대로 폭력은 사용하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종손과 집안 어른들은 결정을 보류했어요. 그들은 참 별일도 다 보겠구나 하며 혀를 찼어요. 일회째 되는 날 상제는 다시 찾아가 간절히 빌었어요. 부디 승낙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역군과 목수들을 동원하여 사당을 잘 옮겨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종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랑채의 문이 덜컥 열리더니 하녀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나리마님, 나리마님. 종손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가씨께서 완인이 되어 나오셨습니다. 뭐라고? 아가씨께서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종손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게 정말이냐? 너무 반가운 마음에 곧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그곳에는 그의 딸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얼마나 속을 태우셨고 얼마나 걱정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는 부녀간
모녀간의 감격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바깥에서 계속 엎드려 빌고 있던 상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저 부디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딸은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분이 누구시죠? 왜 저렇게 상복을 입고 이토록 간절히 애원하고 있나요? 그녀의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저자는 일주일 전부터 찾아와 우리 사당을 옮겨달라고 빌고 있느니라. 그 이유는 사당을 옮겨주시면 그 자리에 부모님의 몇자리를 쓰겠다 이런 것이었지. 내가 승낙을 하지 않으니 7일 동안이나 엎드려 석고를 하며 빌고 있는 중이란다. 그 말을 들은 조씨 처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니 저 상제 고개 좀 들어보세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종손이 말했어요. 내가 알 사람이겠느냐? 그러나 딸은 아니에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며 다그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상제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조씨 처녀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려 내려갔어요. 제 낭군이세요? 아버지, 이분이 제 남편입니다. 이분이 그때 저에게 약을 주고 가셨고 제가 그 약을 먹고 이렇게 완치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종손은 크게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허, 이거야말로 천우신조로구나. 신이 내려주신 은혜이며 천신과 지신이 하신 일이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로구나. 이 아이를 불치병이라 하여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살렸으니 우리가 어찌 너를 푸대접할 수 있겠느냐? 그는 곧 결정을 내렸어요. 좋다. 안심하고 사당을 옮겨짓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그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역군과 목수를 데려와 사당을 옮겼어요. 보름 동안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사당을 짓고 그 자리에 부친의 묘를 썼어요. 그는 그렇게 해서 만년유택지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조씨 가문이 사위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